안녕하세요. 자, 이제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강의를 맡게 된 김종환입니다. 이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볼까요? 자, OT 들으셨겠지만 재경관리사는 세 과목에 40문제씩 120문제, 그리고 150분 한 번에 시험 봅니다. 그리고 점수가 다 똑같습니다. 2.5점씩. 자, 재무회계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재경관리사 시험이 다 그렇지만 문제는 골고루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교재 보고 계시죠? 교재 보면은 목차에 보시면 재무회계 이론부터 리스회계까지 17개 17개 파트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골고루 다 나옵니다. 전 파트에서 골고루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재경관리사 합격은 방법, 비결 하나, 골고루. 과목도 골고루, 단원도 골고루. 그걸 결국은 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깊이는 없습니다. 깊게 들어가는 건 거의 없어요. 얕아요.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깊지는 않고 얕아요. 그리고 폭넓게. 우리 시험은 얕고 가늘고 길게 하시죠. 굵고 짧게가 아니라 가늘고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더 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제1장 재무회계 이론부터 갈 건데, 자, 기본 전제 OT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계관리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정도 내용을 공부하신 분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딱 보시면 이거 다 보던 건데? 다 푼 거죠.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 딱 보시면 재무회계 목적 많이 본 겁니다. 그럼 이걸 제가 앞으로 그럼 이거 설명을 하나부터 열까지 쫙 이렇게 하면은 강의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요즘 바쁜 세상에 아는 건데 또 너무 길게 하면 서로 시간 낭비죠. 그래서 결론은 좀 빨리 갈 겁니다. 여러분이 회계 1급, 회계관리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 정도 공부가 되신 상태에서 딱 보시면 아는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도 강의가 몇십 개는 나오죠. 예를 들어서 세 과목이다 보니까 회계월 재무회계 하나면 상관없는데 세 과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론 강의를 50개씩 한다 그러면 그것만 150개죠. 언제 다 들어.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좀 기본적으로 배웠던 이런 내용으로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일매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까요? 자, 재무회계 이론. 이것도 무조건 매 시험에 두세 개씩. 40문제가 전 단원에서 다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매 시험에 두세 개씩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재무회계의 목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결론은 여기 제일 중요한 거.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거. 유용한 정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근데 말을 이렇게 써놨냐,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쪽이 재무 성과가 더 좋아. 경영 성과가 좋아. 나 여기 투자할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여기는 별로야. 투자한 거 빼야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수탁 책임, 경영자의 책임.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경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영자한테 맡기고 나중에 성과를 보고받는 거죠. 보고받았을 때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 평가를 재무 보고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결론은 정보 제공이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 또 여기 주주들한테 보고하는 정보 제공. 결국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근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은행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가 그대로 문제 나올 때 있어요. 그래 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 채우, 이거 너무 쉬운가?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어쨌든 있어요. 이거 가로 채우고 여기 뭐 들어가냐? 여기 가로 채우고 뭐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문제로 냅니다.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외부 보고가 대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다. 정보 이용자, 외부, 내부. 여기까지 다 똑같죠? 일정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기업회계 기준, 국제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원칙이 없습니다. 관리회계는. 그리고 정보의 시간성, 과거지향적이고 이건 미래지향적이다. 내부, 외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재무회계는 화폐적인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관리회계는 화폐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화폐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 상황 또는 경제적인 환경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예측, 분석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전체냐, 부분별이냐, 부분적인 정보냐. 그리고 우리는 일정한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지만 여기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요. 여기는 1년 정기죠. 1년이나 3개월, 6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지만 여기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많이 보던 걸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아실 거고 어떤 분 문제 받자마자 이게 딱 앞에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재무회계 이론이 앞에 있거든요. 그 1번 문제가 이 표가 딱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시작부터 아싸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책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9페이지.
교재 9페이지에 재무회계,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인데 이 개념체계도 무조건 거의 매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한 번 건너 한 번, 두 번에 한 번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개념체계는 모든 우리 회계의 기본이니까. 자, 재무회계 개념체계의 목적.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재무제표 작성자가 기준이 만약에 없는 거래에 대해서 미비된 거래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 회계 처리 방법을 개발하는데 준거, 체계를 제공하는 지침이다. 포인트 지침. 가이드죠. 가이드 역할을 한다. 목적, 개념체계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 즉 우리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등의 재무보고를 하는 게 일반 목적이죠. 특수 목적이 아니잖아요. 특수 목적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많이 보던 걸 겁니다. 계속해서 재무제표 작성자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는 회계기준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9페이지에 컬러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또 눈에 반사 안 되게 종이도 좋은 걸로, 그죠? 자, 3번 갑니다. 자, 그 다음 목적 있네요. 여러분 교재에는 가로 3번이 개념, 가로 2번이 목적, 번호가 좀 제가 잘못했나 보네. 그죠? 가로 3번의 개념체계와 국제기준의 관계. 그 중에 여기에 개념체계는 국제기준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체계하고 기준 헷갈리면 안 돼요. 기준은 우리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준거 기준이죠. 근데 개념체계는 아까 지침이었죠. 가이드였죠. 가이드입니다. 이건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념체계와 내용과 개념체계 어떤 내용도 회계기준이나 회계기준의 요구사항에 우선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거죠. 문제에서 객관식에서 이걸 돌려서 거꾸로 합니다. 개념체계는 국제기준, 회계기준에 우선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개념체계가 우선이 아니라 기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수시로 개정될 수도 있고 또 재무제표 작성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국제기준의 규정, 국제기준의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원칙. 그리고 만약에 국제기준이 없을 때, 기준이 없을 때에는 개념체계의 가이드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밑에 있고 그리고 4번에 공식 임무라고 돼 있죠. 회계기준위원회, 회계 투명성의 기여, 수탁책임 보고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기여인데 각각의 뜻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개념체계의 구조 있죠? 구조. 일반 목적, 특수 목적이 아니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즉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많이 보던 거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 그 다음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 별표 5조 5개. 별표 5조 5개 여기. 근본적 질적 특성, 보강적 질적 특성. 뒤에 다시 나옵니다.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하죠. 12페이지 나와요. 어쨌든 요 체계를 지금 보는 거니까 내용은 뒤에서 보죠. 그리고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그리고 이익의 측정, 자본유지 개념 이런 식으로 개념체계가 이루어졌다. 어쨌든 이 개념체계, 이 구조화, 특히 여기가 핵심이지만 여기가 5조 5개라고 그랬죠. 여기에서 거의 매 시험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2번에 한 번은 출제가 된다. 이건 우리 회계 조금만 하셨어도 많이 보던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교재 10페이지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늘 하고 있는 게 일반 목적이고 특수 목적은 우리가 사실은 안 했죠. 특수 목적의 재무보고는 우리 재무회계에서 안 했죠. 그건 이제 관리회계라든가 세무 신고용이라든가 이렇게 연결 목적이라든가 이런 건데 우리는 그건 안 했어요. 일반 목적입니다. 일반 목적 재무보고, 우리가 늘 하던 재무보고는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나 대여자, 채권자,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 어서 많이 보던 거죠. 핵심 줄이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많이 보던 거잖아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그게 키워드 핵심입니다. 교재 가로 1번. 그리고 표에다가 이제 주요 정보 이용자, 투자자, 대여자, 기타 해가지고 따로 정리해 놨는데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시고. 자, 가로 2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그래놓고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요. 자산이고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시 나와요. 뒤에 또 나옵니다. 다시요.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고 그리고 청구권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부채와 자본. 뭐 뒤에 다시 나와요. 뭐 이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열심히 외워야 되는 것도 침튀게 가면서 여러 번 또 얘기할 겁니다. 강의만 잘 들으시고 체크만 잘 하시고 또 웬만한 것도 제가 또 올 컬러잖아요. 중요한 것도 따로 이렇게 색깔 표시해 드렸기 때문에 교재만 열심히 마르고다르도록 왔다 갔다 한 페이지 10번을 보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회독, 3회독까지는 필수고 4회독, 5회독 하면은 합격하고도 남을 거예요. 어쨌든 표시해 드렸으니까 내용을 보시고요.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잘라야 되는데, 그죠? 잘라야 돼요. 개념체계는 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서, 이건 아까 있던 건데, 잘려야 되는데, 여기서 자르면 돼요. 그 다음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변동,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 자본 변동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요 뒤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페이지 하단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 써 있는 거기 내용. 아니어도 돼요, 거기는. 외워야 되는 건 제가 하지 말래도 할 거예요. 외워라, 이건 할 거예요. 외울 건 외워야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외울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4번 재무 성과. 우리 포괄손익계산서 할 때는 경영성과라고 하잖아요. 근데 개념체계에는 경영성과라고 안 돼 있고 재무성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경영성과입니다. 경영성과에 대한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 발생기준 회계가 적용된 재무성과. 우리 회계 발생주의죠. 수익과 비용 인식할 때 발생주의잖아요. 갸 얘기하는 거고 현금 흐름이 반영된 재무성과, 현금 흐름표.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개념체계에 나온 내용을 좀 요약을 해 놓은 거지 이거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가로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 중에 경제적 자원의 사용. 아까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이었고 여기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 교재 11쪽 교재를 계속 열심히 째려 보세요. 자, 가로 3번 요건 다시 가로 1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 아까 했던 거 제가 앞으로 갔나? 순서가 여기 있네요. 자, 다시 교재 11쪽 보세요. 가로 3번의 일반 목적 재무보고가 제공하는 정보에서 경제적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정보, 그리고 표 있죠. 표. 그냥 참고하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대한 정보는 재무상태표. 두 번째, 경제적 자원의 청구권과의 변동에 대한 것은 포괄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그리고 재무성과 이외로 인한 변동은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 이런 식인데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개념체계에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외워야 되는 나중에 뒤에 개념체계하고 뒤에 기준하고 좀 달라요. 어쨌든 안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은 모든 재무제표에 여기저기 다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가로 4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유용성과 한계 있죠. 야, 여기는 좀 별표 써놓으세요. 별표 한 3,000억 개 같은 3개 쳐놓으세요. 자, 유용성. 이건 또 똑같은 얘기 또 나와요. 현재 및 잠재적인 투자자, 그리고 대여자나 기타 채권자들의 어쩌고저쩌고해서 결국은 유용한 정보 제공,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일반 목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에 의존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투자자이거나 채권자인데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성과가 어떤지 이걸 일일이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서를 보고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유용성인데 이건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얘들이 나옵니다. 한계성. 나중에 또 이게 비슷한 게 뒤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본 게 또 나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OT 시간에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답이 손들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답이 손들고 있어요. 자, 재무보고의 한계점. 첫 번째, 정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다가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이런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든, 무조건, 항상, 반드시 또 뭐 없나요? 이런 극단적인 걸 싫어합니다. 웬만한 건 다 틀려요. 웬만한 건.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원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보고기업의 가치. 그 기업 가치를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재무 상태나 그 기업의 경영 성과 등을 보고하는 거지 이 기업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 기업의 투자 가치가 높다 낮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보 이용자 최대 다수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중요한 정보, 경영성과나 재무상태 이런 걸 제공하는 것이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보 이런 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고요. 또 정확한 서술보다는 자 중요한 겁니다. 상당 부분 추정이나 판단 또는 모형에 근거한다. 우리 회계의 한계점, 회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정확한 100% 완벽한 서술이 아닙니다. 100% 완벽한 서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추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 배운 사람들은 대손, 감가 이러면 다 들어봤죠? 대손이나 감가 이런 것도 다 추정이잖아요. 내용뉴스 몇 년, 잔존가치 얼마, 이게 다 추정이죠. 추정이나 판단,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이런 어떤 가정에 따르는 것이죠. 이런 게 정확한 서술, 100% 완벽한 서술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재무보고,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점이다라는 거. 자, 이 밑에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다음. 교재 11쪽 맨 밑에 국제기준의 특징 그래가지고, 요건 이제 국제기준으로 바뀔 때 초반에 많이 나오던 건데 요즘은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먼저 원칙. 예전에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런 사례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아니고 원칙만 딱 세우고 나머지는 재량, 나머지는 각 국가 또는 각 기업마다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재량에 맡깁니다. 재량에. 그래서 여러분 책에 한번 좀 길게 써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원칙을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건 각 기업이나 국가의 성격에 맞게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벌이라는 단어가 외국에서도 그냥 기업 집단을 재벌이라는 우리 한글로 돼 있는 눈치,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눈치 이것도 이제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쓴다면서요. 재벌도 그렇게 됐대요. 외국에는 재벌 이런 체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대대로 핏줄 이어서 내려오는 어쨌든 재벌 이런 것처럼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이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지배 종속 관계에 있다. 그럼 묶어서 한꺼번에 보고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단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고맙게도. 자, 다음에 공정가치. 이거 되게 나오죠?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 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공정가치.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쓰세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주석 공시의 확대. 주석 공시의 확대. 주기 주석할 때 주석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중요성이 더 강조된다. 그게 없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 여기죠.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좀 아까 개념체계. 이것도 개념체계죠, 사실은. 개념체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이라이트죠. 여기 별표 5조개죠. 자, 이거는 머릿속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훌륭한 거죠. 즉, 기본 사전 지식, 회계관리 1급 또는 회계원리 정도 들었으면 이거 딱 본 적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으면 훌륭하고 이제 합격하셔도 되고, 자, 근데 머릿속에 없어도 저거 본 적이 있다. 그러면 되죠.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질적 특성. 자,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 이 두 가지 무조건 암기입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 또는 충실한 표현이죠.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이 있다. 그리고 하부 구조, 구성 요소라고도 하고 따로 그게 중요하지는 않지.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중요한 건 목적 적합성에 어떤 것들이 있나. 이건 중요한 거죠. 외워야 됩니다. 목적 적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이거는 외우세요. 그리고 충실한 표현,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그래서 밑에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비검적이 외우세요. 보강적, 문제가 가장 쉬운 건 문제 한 줄, 답 하나, 딱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근본적 질적 특성에 속하는 것은 또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비검적이 외우시고요. 그리고 포괄적 제약 요인의 원가, 즉 정보를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원가보다 정보를 얻었을 때 효과가 더 커야 된다. 이게 원가. 반대로 원가가 크다면 이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거죠. 이거 외우세요. 이 그림 교재 몇 페이지죠 이거?
이거 접어놓고 완전히 외우세요. 그래서 교재 12쪽 위에. 자, 계속 갑니다. 이건 다 본 거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 목적적 합성. 아까 했던 거예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면은 유용한 정보다. 정보를 보고 결정하는 거랑 정보를 보지 않고 결정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면 유용한 정보다. 그리고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있으면 유용한 정보다. 의사결정에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한다. 목적적 합성. 또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반드시 예측치나 예상치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없다. 이 미래 예측 가치라고 해서 무조건 미래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죠. 로또 복권, 인터넷 치면 나오죠. 지금까지 몇 회예요, 지금? 800회, 900회 막 이렇게 되나? 그럼 당첨번호 쫙 나오죠. 그럼 쫙 나온 거 보고, 그 중에 많이 나온 거, 제일 많이 나온 거 숫자. 꿈에서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숫자, 몇 번이 많이 나오고, 몇 회 나오고, 이런 거 쭉 나오죠. 그럼 통계. 그럼 그 통계를 보고 많이 나온 것만 골라 찍어서 하면은 확률이 조금 높아지죠.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을 때 어떤 유용성이 증대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측치, 예상치다. 그런 아닙니다. 요거 그 중에 잘 나오는 문장.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진하게 빨간색으로 써드렸죠? 빨간색은 잉크가 남아서 친 게 아니죠. 중요하니까. 우리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표시해드린 겁니다. 그럼 너무 또 컬러를 많이 하면 또 눈이 현란할까봐 그나마 자제하면서 한 거예요. 어쨌든 이거 잘 나오는 문장이고요. 4번.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 과거 확인가치, 피드백, 확인가치죠?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뒤에 있었네. 변경시킨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피드백, 예상했던 거에 대한 확인, 수정, 보완하는 거. 그리고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상호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성,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중요하다. 금액을 예를 들자면 뭐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사람은 10만 원 중요한데? 근데 뭐 돈 많은 사람은 10만 원 거들떠도 안 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어떻게 딱 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임계치,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어요. 어쨌든 나는 5만 원도 의사결정에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5억 원, 억 단위로 놀아야지. 그래, 5억 원 이하는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5억 원이죠. 어쨌든 의사결정의 중요성 상대적으로 다르다. 넘어가죠. 다음에는 표현의 중실성. 이것도 전부 다 웬만하면 딱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결론은 여러분 제일 좋은 건 지금 저처럼 저는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죠. 그 와중에도 또 1.5배속, 2배속으로 막 듣고 그러더만. 어쨌든 말이 빠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지금 저처럼 읽으세요. 저도 뭐 천천히 읽으면 이게 강의가 50강, 60강 나오니까 안 돼서 좀 빨리 가고 좀 생략하고 한다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죠? 좀 건너뛸까요? 어쨌든 표현의 중실성,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 합한 현상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앞에 있던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뭐 있었죠? 완전하고 중립적이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아이 참말로. 중립적인 거.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된다. 특정인 뭐 채권자에게 유리한 정보 또는 주주에게만 유리한 정보 이런 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 위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오류가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정확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오류가 없이 해야 되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미리 죄송할게요. 미리 죄송하지만 제가 이걸 편집을 중간중간 계속 열심히 막 진짜 눈에 그냥 힘줘가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오타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 한계예요, 한계. 나름대로 진짜 한 글자 한 글자 보려고 노력했고 열심히 읽고 막 하는데도 제가 다 친 거잖아요. 제가 다 친 거고 제가 딱 보니까 제 눈에는 다 맞는 것 같아. 아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더 있었네. 11쪽 맨 밑에 잇도록에 시옷이 하나가 없네. 잇도록 맨 밑에 박스 밑에, 그죠?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인데 시옷이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크로스 체킹을 해도 못 잡아낼 때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건 고쳐가면서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자, 충실한 표현 자체가 반드시 유용한 정보.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요새 로또 번호야. 꿈속에서 부모님이 막 불러주셨는데 그게 맞으면 되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충실한 게 아닌가? 충실한 표현 자체가 반드시 유용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조건, 모든, 항상 이런 표현 나오면 웬만하면 틀린 거죠. 자, 그것도 시험 문제에 나올 때는 팁입니다. 항상, 반드시, 무조건, 모든 이런 표현 나오면 웬만하면 틀려요. 근데 제가 무조건 틀리다고 안 했죠? 웬만하면 틀려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 그래서 13쪽에 밑에 2번 보강적, 질적 특성. 비검적이었죠? 비검적이. 비교 가능성 중에서 자, 의사결정에 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제공하는 정보 항목과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기업과 기업 또는 이번 연도와 전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정보와 비교, 즉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 즉 올해와 작년 이런 식으로 다른 기간, 이걸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비교 가능성이라고 보통 하고요. 다른 말로 계속성이라고도 합니다. 계속성,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은 다른 말로 통일성, 적어도 동종 업종은 통일된 원칙을 적용한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비교하려면 최소한 2가지 항목이 필요하다. 이것도 문장에 종종 뜹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2가지 항목을 놓고 비교하는 거죠. 이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일관성이 계속성이거든요.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은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왜냐하면 비교 가능성은 2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고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일관성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 가능성이 일관성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은 천천히 소리내서 또박또박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지금 제가 또박또박 읽으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가는 거예요. 넘어가죠. 또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가능성이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비교 가능성에 따라서 통일성이 비교 가능성이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 다음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 가능성은 달성할 수 있다. 또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대체적인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 동일한 거래인데 회계 처리를 여러 개를 허용한다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거래에 똑같은 원칙을 적용해라 그러면 어떤 회사든 간에 같은 거래는 같은 정책을 사용했으니까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A 회사는 1 방법을 쓰고 B 회사는 2라는 방법을 쓰고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개를 쓰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거지요. 자, 넘어가 보죠. 그 다음 검증 가능성 교재 14쪽. 14쪽에 보시면 자, 검증 가능성은 나타내고자 하는 형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충실한 표현이라는데 반드시 일치하진 않더라도 의견이 일치.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손실 충당금 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이 원가가 얼마고 내용수 얼마 잡아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어. 그럼 그걸 보고 회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더 봐서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이 금액 나오네?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이거는 뭐 이상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다면 그건 검증 가능하다 이런 거죠. 반드시 단일점, 반드시 하나의 정확한 금액, 완벽한 금액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미래 기간 전까지는 어떤 설명과 미래 전망 재무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야 검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지요. 본 것 같으면서도 또 새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거 천천히 하면 진짜 강의 50강, 100강 나와야 돼요. 재무회계만. 이렇게 갈 수 없어요. 좀 빨리 갈게요. 이해하시고. 또 동영상은 힘드시면 멈췄다가 가도 되죠? 좀만 더 할게요. 자, 적시성. 이것도 많이 들어보던 거죠. 타이밍. 정보 제공. 내가 원하는 때 정보를 딱 접해야 내가 의사결정에도 유용하죠. 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떨어져요. 오래된 정보를 보고 판단하면 좀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후에도 오랫동안 적실성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교재에 이해가 없나? 예 안 써놨어요? 어디 갔죠, 이게? 적시성. 끝에 추세 분석 나오죠? 예, 끝에 추세 분석. 추세라는 말 있죠?
예를 들어서 보통은 오래전에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건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3년 동안의 매출액의 증가폭을 알고 싶어. 3년 동안에 유동자산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고 싶어. 이럴 때는 3년 동안의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추세 분석이에요. 그때는 오히려 오래됐어도 적시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 다음 괄호 4번 이해가능성.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정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 이용자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제공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해가능성. 물론 정보 이용자가 최소한의 회계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유용한 정보지,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산부채도 몰라. 그런 사람한테 재무 상태가 어쩌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말이 안 되는 거. 최소한의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유용한 재무 보고에 대한 원가제약. 이건 아까 나왔던 원가보다 효익이 더 커야 됩니다. 만약에 원가가 크면 아무 효용이 없죠. 그래서 원가는 재무 보고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중요한 건 무조건 원가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사실은 없어요. 그게 답니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 여기서 뭐를 원가는 시간과 노력이죠. 시간과 비용.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돈이잖아요. 원가가 소요되고, 그리고 그 원가를 효익이 더 원가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는 재무정보 제공자뿐만 아니라 제공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회계기준 재정기구가 가능한 새로운 재무보고 요구사항의 효익을 고려할 때 염두에 둬야 될 포괄적 제약 요인. 그러니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데 또 너무 많은 원가가 소요돼서도 안 된다. 어쨌든 원가가 포괄적 제약 요인입니다. 거기까지가 핵심이고,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개념체계 부분이었어요. 거기는 무조건 개념체계든 근본적 질적 특성, 보완적 질적 특성은 한 문제 정도는 무조건 있다고 보시고, 교재 15쪽부터는 사실 별로 특별히 할 건 없어요. 사실은 15쪽부터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 아까 했던 거 또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또 다시 쭉 써놓은 거지. 사실은 따로 외우거나 이럴 건 없어요. 재무보고,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 목적, 제공하는 정보는 뭐 있냐. 그래서 일반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 또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자산부채 자본,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습 다 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회계 공준 그랬는데 뭐 지금 이런 말은 따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기본 전제,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기업은 계속될 거라는 전제. 당연하죠. 그리고 보고 기간, 회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지, 또 보고 기업, 어느 기업, 단일 기업인지 아니면 연결 기업인지 이런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두 줄, 보고 기업은 단일 하나의 기업이거나 연결 실체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건 끝에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반드시 법적으로 하나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연결이라면 법적으로는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묶어서 보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 재무제표 같은 거. 어쨌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줄, 반드시 법적 실체, 법적인 단일 기업일 필요는 없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재무제표 요소. 여기도 사실 회계 처음 배울 때부터 많이 하던 거라 이것도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요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교재 16, 17. 교재 16하고 17쪽인데 이 부분도 뭐 그냥 참고 삼아, 이건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문제 나오면 고맙죠. 나오면.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 요소에는 자산부채 자본. 많이 보던 거죠. 뭐 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자산이 뭐냐? 이건 뭐 진짜 회계 2급만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세무 2급 정도까지 돼 있으면 안 봐도 될 겁니다. 자산,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다 보던 거죠? 그리고 현재 권리가 존재하고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용역 잠재력이 있고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즉 우리 자산 중에는 유형 자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형 자산도 있죠. 반드시 물리적 형체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많이 보던 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죠. 그 다음 자산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리스 자산 그랬죠. 보통 만약에 제가 건물이나 자동차나
토지가 있으면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자동차는 소유권이 있지만 리스 같은 경우는 소유권은 없어요. 내가 실제로 사용 수익을 하니까 나의 자산이지만 소유권은 없어요. 소유권은 리스 회사 거야. 리스 마지막 파트에 나오죠. 한참 뒤에 배웁니다. 아직 안 배운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드시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 반드시 일치, 즉 모든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를 받았다, 기증을 받았다 그러면 지출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자산 취득이 될 수도 있죠. 그죠? 반드시 이런 것만 알아도 한 문제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것도 있어요. 답이 손 들고 있는 게 40개 중에 막 진짜 대여섯 개는 돼요. 문제 읽기도 전에 답이 손 들고 있어. 진짜 많아요. 자, 그 다음 부채로 갑니다. 부채도 이거 뭐 회계 진짜 생기초 처음 배울 때 자산부채 자본부터 배우잖아요.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현재의 의무입니다. 갚아야 될 거죠. 그리고 요건에는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경제적 자원이 언젠가 이전될 거고요. 제공해야죠. 지출해야죠. 상환해야죠. 또 과거에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의무와 미래 약속은 구분돼야 되고,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치, 충당부채 같은 건 추정치죠. 실제 금액이 아니라 추정치에 의해서 부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에는 추정치가 많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다.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기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전혀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경관리사 소화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밑에 거부터 다시 기본 사전 지식을 갖추고 와야 돼요. 그럼 그거 공부한 사람은 솔직히 이거 강의 들을 필요도 없어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럼 그런 건 넘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좋은 점이 있잖아요. 나한테 맞추면 돼. 나 이거 책 딱 보니까 여기는 다 아는 거야. 그럼 제껴놓고 다른 거부터 들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재경을 처음 한다 그러면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언급은 드리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는 하니까 그런 걸 체크하는 게 강의 듣는 목적이죠. 내용은 알고 있어도. 자, 갑니다. 다시 수익. 이것도 뭐 수익은 돈 버는 건데 그럼 너무 무식해 보이니까 자산이 증가되거나 유입,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함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되는 요인, 자본이 순자산이 증가되는 요인을 수익이라고 한다. 단 자본 청구권 보유자, 쉽게 말하면 주주 등 소유권의 출자와 관련된 건 제외. 당연하죠. 주주가 출자해서 자본이 증가하는 건 수익이 아니라 그냥 증자죠, 증자. 비용, 자산이 유출되거나 사용되는 거, 소비되는 거 또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 자본이 증가되는 요인, 자본이 감소되는 요인을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지요. 단 비용도 자본이 감소되는 원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 즉 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주에 대한 분배, 즉 이익 배당. 이익 배당은 비용이 아니죠. 이익의 처분이니까 잉여금의 처분이지 비용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런 개념들은 이해가 될 테고 다 알고 있던 걸 거예요. 그 다음 요소의 인식, 교재 17조. 빨리 왔죠? 빨리빨리. 이런 거 빨리빨리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 절약하고. 요소의 인식. 인식은 우리 회계에서 인식이라는 단어 계속 쓰잖아요. 자산부채의 정의, 비용수익의 정의. 그 정의에 충족하면 재무제표에 기록하는 게 그게 인식이잖아요. 인식.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성과표. 성과표라고 쓴 게 이게 포괄손익계산서예요.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왜 재무성과표냐? 지금 우리는 크게 보면 전부 다 개념체계를 하고 있어요. 크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아직은 개념체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체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인식기준. 일단 각각 자산부채자본 수익비용의 정의를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과 비용의 정의를 충족해야만 재무상태표나 여기도 재무성과표라고 나오죠. 포괄손익계산서를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쨌든 만약에 예습하신 분들 그럼 이런 거 안 들으셔도 될 건데 예습은 가능하면 하지 마시고 복습 위주로 하세요. 복습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예습이 가능해요. 다 배운 거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안 배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냥 보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복습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저 가볼까요? 이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인식 기준은 했고 이제 17쪽에 보면은 제거 기준이 있어요. 제거, 자산을 없애는 거, 장부에서 지우는 거, 제거. 자산의 경우에는 인식한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제권을 상실했을 때 제거한다. 자산은 통제할 수 있는 건데 통제권을 상실하면 제거. 부채는 갚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에 상환했다. 그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으니까 제거. 만약에 면제받았다. 그래도 제거. 이런 식으로 되죠. 뭐 따로 외울 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교재 18쪽. 자,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제 18쪽, 19쪽 위에까지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부분. 이것도 그냥 사실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기본 전제로 알아야 될 용어로서 정리를 하자고요. 자, 먼저 재무제표 요소, 자산부채의 측정의 역사적 원가. 가장 기본, 뭐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용어니까. 자,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죠. 취득했을 때 대가로 지급한 금액, 자산일 때는 지급한 거고 부채일 때는 취득 당시 부담한 금액, 취득 당시 대가로 받은 금액 이거예요. 취득 당시에 장부에 적어야 될 자산 부채를 역사적 원가. 현행 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죠. 시가. 동일하거나 동등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예상되는 금액. 부채일 때는 반대로 내가 부채를 이행한다면 얼마를 줘야 될 것이냐, 현재 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한, 현재 가치 평가 하지 않은 현재의 예상되는 지불 금액, 이것이 현행 원가다. 한마디로 시가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실현 가능액. 자산일 때는 실현 가능액이라고 하고 부채일 때는 이행 가치라고 합니다. 자산일 때는 실현 가능액. 정상적으로 처분한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예상되는 금액. 물론 처분 금액은 비용은 차감합니다. 그리고 이행 가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지금 상환을 한다면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예상되는 금액. 역시 이것도 할인 안 한 거예요. 현재 가치 평가 안 한 겁니다. 할인한 건 이거죠. 현재 가치, 자산과 부채, 미래에 예상되는 유입 유출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환산한 거. 우리 지금 재경관리사에서는 엄청 중요한 게 현재 가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현재 가치를 열심히 할 거예요. 일단 할 거예요. 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런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쓸 거다. 그래서 순실현 가능액 또는 현재 가치, 역사적 원가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건데 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용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기준. 여러분 교재 18쪽에 보면 4번에 자산평가 기준에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참고 삼아 보시면 돼요. 원가주의는 원가로 기록하자. 요거는 지금 교재 19쪽에 있는 거고 18쪽에 맨 밑에 표. 자, 원가주의. 대부분 자산은 원가법이고 그 다음에 시가주의. 특히 나중에 배우는 단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원가와 시가 중에 낮은 걸로 적어라. 저가법, 저가주의 들어보셨죠? 그래서 앞에서 기본 사전 지식 있는 분들은 그냥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가 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역사적 원가죠. 자, 교재 19페이지. 역사적 원가가 가장 기본이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공정가치나 또는 순실현가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안 외워도 됩니다. 전혀 필요 없고 참고 삼아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을 좀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자산부채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현행원가가 시가라고 그랬잖아요. 현행원가. 그래서 여기 거래원가 포함, 거래원가 차감 이거 써놨는데 지금 외우지 마요. 들어오지도 않아. 그 대신 보니까 알겠다 싶으면 거래원가 수수료 같은 거, 수수료. 그래서 나중에 금융자산 부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그런가 보다. 굳이 외워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왔죠? 말 되게 빨리 했는데.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거 위주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사전 지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런 건 정리는 했지만 지금 꼭 해야 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 보셔도 됩니다.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제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건 새로운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어요.